자, 이제 8장 무형자산, 우리 책 291페이지부터 발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무형자산 개요가 먼저 등장하고요. 그리고 회계 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어요. 외부에서 취득한 거,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 그리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것,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는데요. 앞에 유형자산에서는 어땠어요? 유형자산은 뭐 특별히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죠. 단지 내부 취득, 내부적으로 제작하거나 건설한 그런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런 것들을 그 취득원가로 한다. 그리고 내부 이익은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있을 따름이었는데, 무형자산에 있어서는 이게 내부 취득의 경우는 좀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취득하고 내부 창출을 구분해서 별도의 어떤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부 취득의 특수한 경우로 합병 등의 사업 결합에서 취득하는 무형자산도 또 특수한 경우로 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과제를 보면은 최초 취득원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이슈가 있죠. 그 다음에 취득 이후에 회계처리를 원가 모형 적용할 것인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어요. 분류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계처리는 유형자산하고 같은 모양이죠. 그리고 무형자산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을 다 해서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고, 혹시 처분이 등장하면은 유형자산하고 똑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 293페이지부터 있는 무형자산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무형자산을 공부하기 전에 이 챕터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 화폐성 자산, 비화폐성 자산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화폐성 자산은 어떤 거냐? 화폐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화폐 금액으로 지급받는 그런 자산을 화폐성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다, 미수금이다, 대여금이다 이런 것들 그 금액대로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화폐성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나머지들을 비화폐성 자산,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재고자산이다, 유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이다 이런 것들이 비화폐성 자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액이 있기는 있지만은 이거는 이 금액을 뭐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실물 자산들을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하고요. 무형자산은 그래서 비화폐성 자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무형자산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형자산이 그게 이제 줄을 쳤으면 좋겠는데요. 293페이지 위에서 본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쯤 보면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이렇게 무형자산이 이야기가 돼요. 여기 이제 비화폐성 자산 이야기했었고요. 비화폐성 자산 이야기를 했었고, 자 여기 뭐죠?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무형자산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는, 유형자산은 뭐 토지다, 건물이다, 뭐 기계장치다, 비품이다 이렇게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죠. 거기에 반해서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은 물리적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회계상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식별 가능해야 된다. 식별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은 식별 가능한 그런 비화폐성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형자산에 있어서 제일 큰 고민은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식별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먼저 이 무형자산의 정의에 식별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무형자산도 이제 자산의 하나죠. 그래서 자산이라는 게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 즉 쓸모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까지 이야기를 해서요. 무형자산 요 정의에는 식별 가능성, 그리고 자원에 대한 통제,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 이 세 가지 뜻이 무형자산 정의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많은 무형자산 아닌 무형자원들, 무형자원들이, 이게 회계 기준의 용어는 아닌데 무형자원들이 기업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어떤 게 무형자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뭐 노사관계가 좋아요. 우리 회사는 지리적 위치가 좋아요. 우리 회사는 경영진이 우수해요. 우리 회사는 법률 등록한 특허권이 많아요. 우리 회사는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기업에 많은 무형 자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무형 자원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별 가능성, 그리고 그 자원을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자원으로 인해서 미래에 어떤 수익이 창출되거나 비용이 감소되는 등의 효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이 있어야지 비로소 무형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되겠어요. 예, 그래서 무형 자산의 세 가지 속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293페이지에 보면은 그 아래쪽, 중간 아래쪽부터 보면은 식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예.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사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억셉트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식별 가능성은 기준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기준서에서는 식별 가능성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그 자산이 기업으로부터 분리 가능해야 된다. 분리 가능성은 뭐냐 하면은 기업에서 기업으로부터 매각, 이전, 임대, 교환 등 어떤 경제적 거래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분리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식별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리 가능해야 된다. 또는 분리 가능해야 된다. 또는 기업이 그 자산을 어떤 계약상의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 또는 법률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도 식별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예전에 이제 코스닥 회사에 이제 감사를 갔는데 그 회사가 아주 특별한 무형자산을 약 30억인지 금액을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형자산이 뭐냐 이야기하니까 회사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게 뇌파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뇌파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해냈는데 회사가 그거를 취득했다는 거예요. 어떤 게임이냐 하면은, 일종의 이제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그거하고 연결된 이렇게 그 모니터 이렇게 화면이 있어가지고 그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관역, 이렇게 우리 그 양궁 경기할 때 보면은 활을 쏘는 그 관역이 이렇게 있죠. 중간에 이렇게 10점짜리 뭐 9점 이렇게 쭉 이렇게 둥그런 관역이 그 모니터 화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 플레이어가 정신을 딱 집중하면은 화살이, 모니터에서 화살이 슝 날아가서 그 관역 만점을 맞추고, 또는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면은 점수가 낮아지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무형자산으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상당한 고민이 됐지만은 회계 기준에서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해야 된다. 식별 가능성은 기업이 어떤 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식별 가능하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그거를 그 카이스트 연구진하고 계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그 자산에 대해서 전적으로 회사가 권리를 가진다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그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상의 권리가 있으니까 이것은 식별 가능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회사한테 이거 물어봤어요. 자, 이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사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회사는 이거를 그 개발할 어떤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호주에 있는 어떤 게임 회사한테 이걸 임대주는 그런 그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기업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경제적 거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상황은 기업이 계약에 의해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었고 또한 기업이 그 자산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충족돼도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충족됐기 때문에 이게 식별 가능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무형자산이 보면은 이제 그 특허권이다, 뭐 신용신한권이다 이렇게 법률상 등록하는 그런 그 무형자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게 식별 가능하다 이렇게 또 분명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무형자산에 대해서 무형자산이 먼저 식별 가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세 번째를 먼저 보면은 이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업에 가져와야 돼요. 무형자산으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된다든지 또는 기업이 뭐 추가적인 지출을 하지 않게 된다든지 이러한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294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무형자산의 두 번째 속성으로 자원에 대한 통제라는 게 있어요. 자원에 대한 통제. 그래서 자원에 대한 통제라는 게 뭐냐면은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을 때 그 자원에 대해서 그 자산에 대해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준서에 보면은 이 통제라는 말이 상당히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통제하고 있는지 어떤 경우에 또 통제를 못하고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94페이지 보면은 통제 예시라고 이렇게 기준서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칸에 보면은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기술적 지식의 대표적인 예로 특허권, 뭐 실용신한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법으로 보호가 되죠. 그 특허권 등록한 실용신한권 등록한 회사만 독점적으로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혼자만 걔를 통제하고 있고 제3자의 접근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보면은 숙련된 종업원 그리고 경영 능력이나 기술적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숙련된 종업원. 우리나라 그 과자 가운데 이제 오래된 그 새우깡이라는 게 있죠. 그 과자가 자료를 보면 1971년부터 그 과자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령 이제 71년부터면은 지금 이제 45년 뭐 정도 됐죠. 그래서 가령 이제 어떤 그 새우깡 기술자가 있다. 45년 동안 새우깡만 만들어 왔다. 라고 했을 때 경쟁 기업에서 그 새우깡 기술자를 스카우트해서 새우깡하고 유사한 뭐를 만들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새우깡 기술자를 이렇게 스카우트 해 오는 데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 없죠. 그래서
숙련 기술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무형자산이 되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기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영 능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극단적인 예로 그 애플 회사의 쿡이라는 그 경영자 있죠. 그래서 쿡이라는 경영자를 예를 들어서 뭐 중국 회사에서 스카우트한다 라고 했을 때 스카웃이 불가능하냐? 뭐 현실적으로는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뭐 큰 돈을 줬을 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경영자 스카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경영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배타적인 어떤 사용, 제3자의 접근 금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형자산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관계. 고객관계가 좋다. 고객의 충성도가 높다.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 어떤 통제가 될 수 있느냐. 기업이 통제가 될 수 있느냐. 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통제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예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기준서에서는 비계약적 고객 관계를 교환하는 거래가 있으면은 그것은 기업이 어떤 고객 관계나 고객 충성도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계약적 고객 관계를 교환하는 거래 그 294페이지 제일 아래 한번 보시죠. 294페이지 제일 아래 주석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는 가령 이제 시내 뭐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로 롯데백화점에 VVIP 되려면은 연간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그 거래가 있으면은 그 백화점에 VVIP가 된다고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가령 이제 그런 그 고객 명단은 상당한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렇게 구매력이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의 명단을 취득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을 마케팅한다든지 보험을 마케팅한다든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VVIP 명단을 백화점에서 만약 어떤 회사가 샀다라고 하면은 그 명단 그 자체가 어떤 무형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전에 유럽에 있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가 한국 회사하고 같이 한국에 아주 특수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을 설립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 한국에 만들어진 회사가 그 유럽에 있는 회사로부터 고객 리스트라는 거를 약 10억 정도 주고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당시가 이제 IFRS가 처음 도입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상당히 고민스러웠죠. 고객 리스트라고 이거를 10억이나 주고 사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유럽 회사가 그 특수한 부품을 만들어서 어디에 팔았는지 그 컨택 포인트가 어딘지 그런 내용이 쭉 적혀져 있는 거죠. 이걸 10억이나 주고 사왔는데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특수한 부품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한테나 이 부품을 팔 수는 없는 거고 꼭 필요한 그 살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회사가 그 취득한 고객 명단에 있는 고객 리스트에 있는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잘 해왔기 때문에 그 고객 리스트가 10억의 가치는 가지는구나 이렇게 사후적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객 관계와 고객 충성도 이런 것들도 어떤 이런 고객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거래가 되면은 그것도 어떤 그 통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기준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규정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고요. 이제 295페이지에 보면은 무형자산 인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형자원이 있을 때 이게 무형자산의 세 가지 속성, 세 가지 다 있어야 된다. 세 가지 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식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자, 자산의 인식 요건 개념체계에서도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 유형자산에서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자산이라는 게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돼야 된다. 그리고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 충족됐을 때 이거를 BS에 계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무형자산의 예시가 있어요. 이게 뭐 이런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기준서에 있는 그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 거는 무형자산 예시인데요. 거기 보면은 뭐 브랜드명, 유럽에 가령 프랑스의 피에르 가르댕 이런 브랜드를 한국에 넥타이 만드는 회사에서 브랜드 로얄티를 주고 그 브랜드를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브랜드를 이렇게 넥타이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죠. 예. 그리고 제호, 가령 이제 동아일보, 그 특수한 동아일보라고 쓴 한자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출판 표제, 책마다 독특한 이런 껍데기가 있죠.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뭐 이런 등등이 무형자산이 예다, 이런 이야기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6페이지 보면은 양갈로 A,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 그래서 무형자산의 예시가 이런 게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와 아울러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296페이지 1, 사업 개시 원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법적 실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관련된 지출, 2. 교육훈련비, 3번 광고선전비, 그 다음에 조직을 이전하거나 개편하는 데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 요소가 되지 못한다. 이거 유형자산에서도 똑같이 등장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29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이 결합된 경우에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합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느 게 더 유의적인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유의적인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고 거기에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윈도우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하드웨어는 유형자산이고 윈도우는 무형자산인데,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건데, 이게 결합돼서 거래가 됐을 때 유형자산으로 볼 거냐 무형자산으로 볼 거냐 라는 경우에 이 컴퓨터 기기가 더 유의적이다라고 봐가지고 전부 유형자산으로 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윈도우나 엑셀이나 워드 이런 것들이 단독적으로 거래될 때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29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형자산 상각. 자, 무형자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값어치가 가치가 소멸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각해야 되죠. 그래서 상각을 하려면은 그 상각 대상 금액을 총 얼마로 볼 것인가, 몇 년간 상각할 것인가, 상각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되는데요. 상각 금액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이 유형자산하고 거의 흡사해요.
자, 상각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 차감한다. 예. 그리고 무형자산에서는 좀 특징적인 게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0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0으로. 그래서 시험 칠 때 그 시험 문제 무형자산 뭐 내용연수 5년이다. 정액법 상각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잔존가치 얼마다 이렇게 문제에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잔존가치가 무형자산에 있어서 안 주어지면은 걔는 잔존가치가 0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다 사용하면은 판매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잔존가치가 0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잔존가치가 0이 아닌 경우 그 297페이지 박스 첫 번째 칸에 갈로 1, 갈로 2 있어요. 그래서 갈로 1 보면은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제3자가 사기로 돼 있어요. 특정한 금액으로 사기로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내용연수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있고 거래되는 시장이 있고 그래서 그 활성시장에서 장래에도 거래되고 그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잔존가치를 0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할 수 있겠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공부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항상 상식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쭉 읽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아 그렇지 당연하지 당연한 말이야 이렇게 넘어가다가 잔존가치는 0이다? 왜 그래? 왜 잔존가치를 일반적으로 0으로 보지?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퀘스천을 갖고 이렇게 그 사항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체크하는 게 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어떤 그 자산의 사용 방식, 제품 수명 주기, 진부와 수요 패턴의 변경, 경쟁자 움직임, 법적 제한 등등 전부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상각 개시나 상각 중지는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산 사용 가능한 때부터 유형자산 상각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사용이 그 상각 중지는 재건되는 날 또는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날 상각이 끝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간을 내용연수에 참고하면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각방법. 상각방법은 자산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그 297페이지 그 위에 표가 있고 상각방법 거기 가장 마지막 네모땡에 줄치도록 할게요. 무형자산이 소비되는 행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으로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정액법이다, 뭐 생산량 비례법이다, 뭐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이 그 자산의 소비 행태를 적절히 표현한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특정한 무형자산이 가치가 어떻게 소비되는지, 가치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입증하기는 몹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97페이지 아래쪽에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은 무형자산 상각비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시적인 이야기예요. 강제적으로 기준서에서 뭐 이렇게 용어를 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하고요. 가령 특허권 같으면은 뭐 특허권 이렇게 직접 들어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렇게 상각 누계액이라고 특허권에 대한 평가 계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상각하는 방법도 오케이고 이렇게 상각 누계액을 설정하는 간접 상각하는 방법도 오케이예요. 예전에 어떤 분 그 강의를 잠깐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직접 상각만 가능한 그것은 IFRS 이전에 2010년까지 한국에서 룰이 그랬고요. 국제회계 기준은
또 일반 기업회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일반 기업회계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뭐 직접 상각해라 또는 간접 상각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아예 없고 상각 누계액을 주식으로 단다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상각한 비용은 뭐 이게 유형자산 상각비하고 마찬가지로 뭐 판매비,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제조 공장에서 무형자산을 사용했다 이러면은 이 상각비는 제조원가가 될 거고요. 등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그냥 판매비, 관리비로 취급되는 그런 상각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98페이지 케이스 1에 보면은요, 무형자산 상각이라고 뭐 간단한 예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광업회사는 X1년 중 금광 추정 총 채굴량이 1000원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다음은 그 현황에 대한 자료다. 그래서 뭐 금광을 샀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 그리고 예상되는 복구비용 현재가치, 복구원가의 현재가치 이런 것들 다 금광에 포함해 줘야 되겠죠. 채굴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 금광을 매각해서 회수하는 금액이 있다. 이거는 이런 원가의 반대 개념이니까 원가의 마이너스 금액이 되겠죠. 자, X1년에 100온스를 생산했다. 채굴량 추정 총 1000온스 가운데 100온스니까 10%를 생산한 거죠. 생산량 비례법이다.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이 이렇게 총량분의 실제량, 지금 여기서는 10%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금액 더하기 이 금액 더하기 이 금액 빼기 50만원, 그러면은 800만원 되겠네요. 그래서 800만원의 10%를 X1년에 상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80만원을 상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 80만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무형자산 상각 누계 이렇게 하든지 또는 뭐 이 무형자산을 직접 드러내든지 그래서 80만원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이 무형자산 상각비는 지금 이 생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재고자산 금액으로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298페이지 보면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한정인 무형자산. 자, 언제 비한정이라고 하느냐? 언제 비한정이라고 하느냐? 예측 가능한 내용연수에 대한 예측 가능이 없을 때,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을 때 비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298페이지 제일 밑에 줄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한정이 무한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단지 내용연수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못 정하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299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있고 그 다음 본문을 줄치도록 할게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언제까지 끝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각을 하지 않아요. 대신 다음의 각 경우에 회수 가능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그래서 매년 또는 손상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야. 그래서 최소한 매년 1년에 한 번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손상검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줄 보면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지 매 회계기관이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가지는 거는 결산할 때 손상도 검사해야 되고 또 내용연수가 여전히 비한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시점인가 가면은 더 이상 비한정이 아니다. 즉 이제 내용연수가 이제
이제는 내용연수 5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299페이지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에 보면은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 내용연수 추정 못하겠다 이렇게 가다가 어느 결산기에는 야 이제 5년밖에 못 쓰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경우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된다. 그래서 비한정 내용연수에서 한정 내용연수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그거는 손상 징후다. 그래서 손상 검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300페이지 볼까요? 300페이지에 example 1이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한 특허권으로서 15년 후에 만료되지만 5년 후 매각할 의도가 있는 경우.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A 기업이 취득한 특허권은 적어도 15년 동안 예상된다. 근데 이 기업은 특허권 취득일 현재 60%로 5년 후 특허권을 구매하려는 제3자와 판매하라는 그런 약정을 했고 또 판매할 의도가 있다. 자, 원래 얘가 15년짜리 내용연수예요.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15년 그 기한을 가지는 그런 특허권이에요. 근데 회사가 5년만 쓰고 팔 생각이 있고 마침 살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살려는 사람이 지금 60% 가격에 5년 후에 사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5년 동안만 상각해야 되죠. 15년 상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상각 대상 금액은 어떻게 돼요? 그 60% 사기로 했기 때문에 60%가 잔존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60%는 5년 후 팔 거고 그래서 나머지 40%만 5년간 상각해야 되겠다. 예, 그런 얘기 되겠죠. 자, 사례 두 번째 보면은 취득한 방송 라이선스가 5년 후 만료되지만은 계속 갱신되는 경우. C방송사가 취득한 방송 라이선스는 거의 원가 없이 비한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최근의 취득 이전에 2번 갱신되었다. C방송사는 라이선스를 비한정으로 갱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따라서 라이선스는 비한정으로 기업의 순행금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방송 라이선스가 정부가 5년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5년이 지나면은 정부가 그 5년짜리 라이선스를 주고 또 5년이 지나면은 또 라이선스를 주고 그렇게 계속 정부가 5년씩 연장해 줬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상각을 몇 년간 하느냐? 5년간 하느냐? 그게 아니고 비한정으로 봐서 상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갱신되어 왔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한은 이제 계속 갱신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속 갈 거니까 상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례 3. 갱신되지 않는 방송 라이선스. 위 경우 1의 방송 라이선스에 대해 라이선스 발급 기간이 더 이상 갱신해주지 않고 이를 경매에 붙이기로 결정하였다. 라이선스 발급 기간의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당해 방송 라이선스는 그 만료 시점까지 3년이 남았다. 지금까지는 그 정부가 계속 이렇게 라이선스를 5년간 연장시켜줬는데 어느 해인가 이제 3년 남았는데 정부가 3년 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연장 안 해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그 방송 라이선스 그 무형자산을 앞으로 남은 3년에 걸쳐서 상각해야 되겠죠. 자,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었고요. 30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1페이지에 케이스 2가 있습니다. 엑소 5년 말 현재 보유 중인 무형자산, 무형자원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무형자원이 외부에서 구입한 브랜드, 외부에서 구입한 라이선스, 박사연수원가, 조직개편원가, 특허권 외부에서 구입했고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 지출, 이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 이렇게 있었다. 회사는 모든 무형자산을 적용법 적용하며 연도 중 취득한 무형자산은 1년분을 상각한다.
요구사 위 무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인식한다면은 각하산은 몇 년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외부에서 구입한 브랜드 무형자산이 되겠죠. 이게 법률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상 권리나 법률적인 권리나 같은 의미죠. 계약했으면 나한테 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형자산 인식하면 되겠다. 현금 창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럼 비안정 내용 연수죠. 비안정 내용 연수면은 상각하지 않고 매 결산기마다 손상만 가치가 떨어졌는지만 테스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에서 구입한 라이센스 1번하고 같이 무형자산이 되겠죠. 5년의 기간 동안 상각하면 되겠죠. 3번 박사 연구원 연수원가 그래서 교육훈련비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하지 않고 지출 시점에 비용하고요. 4번도 마찬가지죠. 조직개편 원가도 지출 시점에 비용하고요. 5번 특허권 외부에서 구입했다. 40만원 자산 처리해야 되죠.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법률 자문 지출 8만원이 있다. 그럼 48만원이 같이 특허권으로 자산 인식되면 되겠고요. 10년간 상각하면 되겠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신문 광고 지출은 광고 선전비로 비용 인식해야 되겠죠. 자, 302페이지에 무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형자산은 취득한 이후에 자산 분류별로 원가 모형을 적용하든지 또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든지 선택 가능해요. 유형자산하고 완전히 똑같네요. 유형자산하고 완전히 똑같네요. 그래서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선택 가능하다. 재평가 모형 적용하게 되면은 상각을 하고 나서 공정가치로 재평가해야 되죠. 공정가치로 재평가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무형자산 재평가 모형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 302페이지 참고 활성시장 거기 위에 두 줄 치도록 할게요. 무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형자산에는 이런 제한이 있었느냐? 유형자산은 이런 제한이 없었어요. 유형자산은 이런 제한이 없었지만은 그 활성시장이 없더라도 유형자산은 공정가치가 기술적으로 평가 가능해요. 근데 무형자산의 특징이 only one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only one.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다, 출판권이다, 어떤 기업이 뭐 특허권을 갖고 있다. 다 세상에 보면 하나뿐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이렇게 only one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 물건은 거래되는 시장이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기준서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산 평가도 어려워요. 요번에 뭐 케밥 스타에서 뭐 KT 김이 네가 있어야 할 곳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 가창력이라는 무형자산이 거기에 이제 있다고 보면은 그 가창력이라는 무형자산을 얼마나 평가할 것인지 평가가 어렵죠. 그래서 무형자산 재평가는 활성시장에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대부분 무형자산은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없어요. 원가 모형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활성시장이 있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유형자산 재평가의 경우하고 똑같은 벽에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산 손상에 대해서는 뒤에 이 챕터 다음 9장에 자산 손상을 이야기하게 되겠어요. 자, 무형자산의 일반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303페이지에 보면은 제2절 외부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부 취득한 경우 돈 주고 샀다는 거죠. 돈 주고 산 게 제일 쉬운 회계처리예요.
얼마 주고 샀느냐, 부대 비용이 있느냐, 합해가지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처리가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원가로 책정한다. 예,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자산들이 다 원가로 취득하는 것들 쭉 이야기했었는데요. 예, 원가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 303페이지에 그게 첫 번째 동그라미 줄 치도록 할게요. 기업이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 무형자산에 대한 미래 경제적 효익 발생 가능성 인식 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무형자산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미래에 쓸모가 있느냐 이렇게 퀘스천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유형자산은 어때요?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실물이죠.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실물이기 때문에 다 쓸모가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온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죠. 그러나 무형자산은 대부분 온리원이라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과연 미래에 쓸모가 있느냐 이걸 입증하는 것은 그거 입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보수적인 사람은 이게 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죠. 그래서 기준서에서는 돈 주고 외부에서 샀다면은 그냥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있는 것으로 그냥 간주해라. 그래서 얘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란을 아예 불식시키고 있어요. 외부에서 산 경우에는. 그래서 외부에서 사면은 모든 게 깔끔한 거죠. 그리고 무형자산 원가로 인식할 거는 뭐 구입 가격에 환급 안 되는 세금을 가산해야 될 거고, 혹시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 받았다면 걔들은 포함해서는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돈이 있다면은 뭐 수수료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다 무형자산에 포함해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외부 취득한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 무형자산 원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해서 또 기준서에 이야기가 있어요. 자, 303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면은 뭐 광고 선전비처럼 홍보 원가는 무형자산 원가를 구성할 수 없다. 두 번째,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뭐 교육훈련비 같은 것도 안 된다. 세 번째, 관리비, 일반 간접비 이런 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04페이지에 가면은 또 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의도대로 운영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의 원가, 생산 초기에 발생하는 영업손실. 유형자산에서도 등장했던 거죠. 유형자산에도 얘는 자산의 원가를 구성할 수 없다 했죠. 무형자산에서도 외부 취득했더라도 자산 원가를 구성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04페이지에 이 교환에 의한 취득 있는데 이거 유형자산에서 설명한 거하고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3. 정부로부터 자산 이전이 있어요. 정부로부터 자산 이전. 그 전에 이제 그 무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유형자산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설명할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뭐 자산 취득하는데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부로부터 무형자산을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는 많은 무형자산을 갖고 있죠. 뭐 항만 사용권 이런 것들 대표적인 예죠. 매립지 이런 것도 예죠. 그래서 정부는 많은 무형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부로부터 공짜로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은 공항 착륙권, 방송 운영권, 수입 면허 이런 것들을 정부로부터 무료로 받았다는 거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두 가지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송 운영권, 이게 공정 가치가 1억짜리다. 이걸 1억짜리 공정 가치인 거를 정부로부터 방송 운영권을 무료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얘를 공정 가치로 인식하는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부대 비용하고 합해가지고 얘를 방송국 운영권이라고 하는 거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오른쪽에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자산을 정해받은 수익이라고 인식해주면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왼쪽에는 방송국 운영권, 오른쪽에는 뭐 자산 수정 이익 이런 식의 회계처리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로부터 무형자산을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은 그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방법 오케이다. 네. 그리고 그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명목 금액으로 인식하는 방법도 좋겠다. 가령 방송국 운영권을 1원 또는 빵원 이렇게 명목 금액으로 인식하고 부대비용하고 합해서 얘를 방송국 운영권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외부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외부 취득한 거는 많은 경우에 앞에 유형자산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